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전 세계 76개국 구조대 파견. 그 중심에 118명의 한국인이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했다. 20년 경력 미국 구조대원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을 전하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는 재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걸 봤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다리가 끊어진다. 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따로 있다. 질서. 재난이 오면 사람들은 본능으로 돌아간다. 살아남으려는 본능. 내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 그 과정에서 함께라는 개념은 사치가 된다. 나는 그걸 22번 목격했다. IT 지진 때 물 한 병을 놓고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다. 필리핀 태풍 때 구호품 트럭이 약탈당하는 걸 봤다. 네팔 지진 때 부상자를 옮기다가 쓰러진 자원봉사자를 아무도 돕지 않는 걸 봤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생존 앞에서 인간은 작아진다. 그건 본능이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기대하지 말 것. 사람의 선함을, 고상한 행동을, 영웅적인 희생을. 재난 현장에서 내가 기대하는 건 단 하나다. 절차.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지시를 따르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다. 감정은 방해가 된다. 나는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그러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부에서 모든 게 흔들렸다. 땅이 흔들린 게 아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다. 새벽 4시 17분. 한국 구조대가 도착했다. 총 118명. 구조견 5마리. 공항에서 현장까지는 차로 2시간 거리. 그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장비를 메고 잔해 속으로 걸어갔다. 베이스 캠프에 들르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엔 그들이 혼란스러운 줄 알았다. 저 팀 지휘관 누구야? 내가 미국 팀 동료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저기 봐. 벌써 구역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어. 이상했다. 다른 국가팀들은 도착하면 먼저 회의를 한다. 최소 2시간. 누가 어디로 갈지, 어떤 장비를 쓸지, 통신은 어떻게 할지. 그게 정석이다. 한국팀은 회의가 없었다. 그들은 그냥 알고 있었다. 한 무리는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무너진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다른 무리는 의료 장비를 펼치기 시작했다. 3명은 중장비를 점검했다. 5명은 주민들 사이로 걸어갔다. 말이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게 내가 본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이상했다. 그들의 눈.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구조요원들을 봤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비슷한 것이 담겨 있다. 각오, 긴장,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언제나 피로. 한국팀의 눈은 달랐다. 그 안에는 결의가 있었다.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잠겨있는 결에,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마치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들 같았다. 오전 7시 43분, 잔해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82살 할머니, 무너진 4층 건물의 2층 부분에 갇혀 있었다. 왼쪽 다리와 허리가 콘크리트 기둥에 눌려 있었다. 우리 팀과 터키 팀, 그리고 한국 팀이 투입됐다. 문제가 있었다. 기둥을 잘못 건드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 구조 예상 시간 최소 6시간. 할머니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좁은 공간, 철근과 유리 파편, 발 디딜 곳이 없었다. 한 번에 2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 한국팀에서 여자 대원 1명이 앞으로 나왔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작았다. 아마 160cm도 안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이유였다.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 들어갔다. 유리 파편이 장갑을 뚫고 손을 찔렀다. 피가 났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헤드랜턴을 벗어 할머니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말했다. 터키어로. 할머니, 제 이름은 김민지예요. 저 한국에서 왔어요. 할머니를 꼭 꺼내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할머니가 울었다. 민지는 3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철근을 자르는 동안, 콘크리트를 부수는 동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계속 말을 걸었다.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됐어요. 할머니 손 따뜻하네요. 손주들 얼마나 많이 안아주셨을까. 나는 밖에서 작업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매뉴얼에 없는 거였다. 구조작전 중 불필요한 대화는 지양해야 한다. 산소를 아껴야 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민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 단순히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6시간 12분 후 할머니가 빠져나왔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놓고 물러났다. 그녀의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무릎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국팀 동료가 다가와 그녀에게 물을 건넸다. 고생했어 아니요. 할머니가 더 고생하셨죠. 그게 대답의 전부였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장갑을 갈아 끼고 다시 자네 속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생존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한국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그냥 눈이 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패턴이 있었다. 말이 아니라 움직임의 패턴. 한 사람이 무거운 철근을 들면 다른 사람이 자동으로 반대편을 잡았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다. 그냥 알았다. 한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다른 사람이 제가 할게요 하고 자리를 바꿨다. 역시 지시가 없었다. 물자 배급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2시 임시로 만든 배급소에 주민들이 몰렸다. 물과 빵. 그게 전부였다. 줄은 50m 넘게 늘어섰다. 한국 팀원 3명이 배급을 도왔다. 처음엔 선착순으로 나눠졌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그들이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다. 할머니, 먼저 가세요. 아이 안고 계신 분, 이쪽으로요. 다리 다치신 분,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들은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찾았다. 그리고 본인들은 맨 마지막에 받았다. 아니, 받지 않았다. 물이 부족하면 저는 괜찮아요. 하고 지나갔다.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 대원이었다. 당신도 24시간 동안 일했잖아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가 웃었다. 저는 젊으니까요. 저기 할아버지는 손자딸 찾으러 2시간 동안 걸어오셨대요. 제가 목마른 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내가 아는 세계가 아니었다. 나흘째 밤, 베이스 캠프 앞에서 한국팀 막내와 마주쳤다. 26살, 서울의 소방관이라고 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힘든가요? 내가 물었다. 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늘, 아이를 못 구했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오후 4시, 무너진 학교에서 8살 남자아이가 발견됐다. 하지만 늦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알아요.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은.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 조카가 올해 8살이거든요. 침묵이 흘렀다. 왜 이 일을 하나요? 내가 물었다. 이렇게 힘든데. 그가 나를 봤다. 2014년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그날,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뉴스를 봤어요.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먼저 달려가겠다고. 그게 당신이 소방관이 된 이유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 온 이유도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26살. 내 아들과 같은 나이.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요. 안 온 걸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게 진짜 후회일 것 같아요. 그는 담배를 끄고 일어섰다. 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먼지 때문에. 재난 현장의 하늘은 언제나 흐리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뭔가 빛나는 걸 봤다. 그 청년의 눈에서. 닷새째 오전. 국제구조대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문제는 식수였다. 생각보다 지원이 늦어지고 있었다. 현재 비축량으로는 이틀밖에 못 버틴다. 각 팀별로 50% 감축해야 합니다. 조정관이 말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50%요? 우리 대원들 탈진 직전이에요. 지금 날씨가 영하인데 물을 줄이라고요?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모두가 불만을 쏟아냈다. 그때 한국 팀장이 손을 들었다. 저희는 70% 감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조정관이 되물었다. 저희 팀은 70% 감축해도 됩니다. 그 20%를 주민들에게 주세요. 하지만 당신 팀원들은 저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주민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며칠 후면 돌아가지만 이분들은 여기 남아야 해요. 저희가 조금 참으면 됩니다. 침묵. 독일 팀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도 70%로 하겠습니다. 일본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요. 결국 모든 팀이 동의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한국 팀장에게 다가갔다. 팀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다들 알아요. 뭐가 옳은지. 당신들, 이렇게 사는 건가요? 한국에서도? 그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우리한테는 말이 있어요. 정이라는 말.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정. 네. 그냥, 함께 있다는 감각. 내가 힘들면 누군가 도와줄 거고, 누군가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감각이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가족 같은 거요? 비슷한데, 좀 더 넓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느껴요. 같은 인간이니까, 같이 살아가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우리가 겪은 역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전쟁, 가난, 재난. 혼자서는 못 이겨냈을 거예요. 함께여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배웠죠. 나누는 거. 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정. 엿새째 밤, 규모 5.8 여진이 왔다. 방송도 없었다. 경고도 없었다. 그냥 왔다. 땅이 또 흔들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겨우 세워놓은 텐트가 쓰러졌다. 가치료받은 부상자들이 다시 쓰러졌다. 공포. 재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 또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 사람들이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다. 그때 나는 봤다. 한국 팀이 달리지 않는 걸.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 쪽으로 뛰어갔다. 이쪽으로. 건물에서 떨어져요.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아이들 먼저. 아이들 손잡아요. 민지는 울고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뛰었다. 건물 잔해에서 멀리. 한국팀 의료진 2명은 들것에 누운 환자를 옮겼다. 여진 속에서 자기들도 위험한데 한 남자 대원은 패닉 상태에 빠진 터키 청년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이미 무너질 건 다 무너졌어요. 우리 같이 가요. 90초 후 여진이 멈췄다. 다행히 추가 붕괴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한국팀은 주민들 사이로 흩어졌다. 그들은 앉아서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말을 걸었다. 터키어를 못해도 몸짓과 눈빛으로. 괜찮아요. 우리 여기 있어요.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다. 다른 구조대들은 본부로 돌아가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장비를 점검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게 맞다. 그게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다. 그들은 사람들 곁에 있었다. 구조대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때 나는 이해했다. 이게 차이였다. 우리는 일을 하러 왔다. 그들은 사람을 구하러 왔다.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달랐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한국팀의 베이스 캠프를 찾아갔다. 그들은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체육관 가장 구석. 창문도 없는 곳. 왜 여기 있어요? 내가 물었다. 한국 팀장이 웃었다. 다른 팀들이 더 좋은 자리가 필요하니까요. 우리는 여기도 괜찮아요. 나는 그 공간을 둘러봤다. 좁았다. 불편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쓰레기 하나 없었다. 팀원들 불만 없어요? 불만이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잘 곳이 있고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한데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제임스 씨, 팀장이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오늘 새벽에 아이를 또 못 구했어요. 아, 5살이었어요. 엄마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가 늦었어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저는 20년을 이 일했어요. 20년. 그런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못 구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죠. 뭐라고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가 내 눈을 봤다. 그게 우리가 인간인 이유니까요. 아파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아프면 계속해야죠. 아프더라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우리가 아파하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들을 기억하겠어요? 우리라도 아파해줘야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국 팀장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제임스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아파할 줄 아니까요. 그걸 잃지 마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견디나요? 함께요. 그가 말했다. 혼자면 못 견뎌요. 같이니까 가능해요. 그는 팀원들을 가리켰다. 저 사람들 봐요. 다들 힘들어요. 다들 무서워요.
하지만 서로를 보니까 버텨요. 옆 사람이 서 있으니까 나도 설 수 있어요. 나는 한국 팀원들을 봤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다.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고 물을 나눠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함께. 제임스 씨, 팀장이 말했다. 이거 알아요? 한국어로 사람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는지. 아니요. 사람 있는 자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렸다. 사람 두 명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 혼자서는 못 서요. 서로 기대야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울었다. 52살, 2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부끄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해했으니까. 아픔을. 열흘째, 한국 팀이 떠나는 날이었다. 그들은 새벽 5시에 짐을 쌌다. 조용히,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사용한 공간을 청소했다. 온 것보다 더 깨끗하게 남은 장비와 물자를 정리해서 다른 팀들에게 나눠줬다.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 팀장이 내게 열화상 카메라를 건넸다. 이거 당신 팀 거잖아요. 우리는 한국 가면 또 있어요. 여기서 더 필요해요. 하지만 제임스 씨, 그가 웃었다. 받으세요. 그리고 잘 쓰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세요. 나는 카메라를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워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7시,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터키 주민들과 함께 배웅했다. 수백 명이 모였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한 터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국 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깊게.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100명, 수백 명의 터키 사람들이 한국 팀에게 고개를 숙였다. 울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데이쿠 에르름, 고맙습니다. 기엘, 다시 와요. 버스 안에서 한국 팀원들도 손을 흔들었다. 민지가 창문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도 서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작별인데 축제 같았다. 슬픈데 따뜻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미국 본부로 돌아왔다. 보고서를 썼다. 데이터를 정리했다. 다음 임무를 준비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회의 시간에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구조 속도도 중요하지만 생존자의 심리적 안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뉴얼만 따르지 말고 현장의 사람들 표정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지 말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먼저 받게 해야 합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다. 제임스, 당신 튀르키예에서 뭐 본 거야? 나는 웃었다. 사람을 봤어. 그날 밤 나는 한국 팀장에게 이메일을 썼다. 당신들이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날 답장이 왔다. 제임스 씨, 우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했을 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 안에 이미 있으니까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그 이메일을 인쇄해서 책상에 붙여놨다. 지금도 거기 있다. 1년 후, 나는 네팔 홍수 현장에 있었다. 생존자를 구하고 물을 나눠주고 부상자를 치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봤다. 손을 잡았다. 이름을 물어봤다. 나는 마지막에 물을 받았다.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받게 했다. 나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젊은 대원이 내게 물었다. 제임스, 당신 예전과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어. 어떤 사람들? 먼저 양보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받는 사람들. 함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는데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한국. 그 단어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사람.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